1965년 수도사단과 제2해병여단을 시작으로 전투부대를 본격적으로 파병하기 시작한 우리나라는 이듬해인 1966년 국군 제9사단을 추가로 파병해 미군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숫자의 병력이 남베트남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수도사단의 26년대는 송가우 지역에, 그리고 구사단 28년대는 뚜이후아 지역에 배치되어 전술 책임 지역을 확장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두 부대의 주둔지 사이에 다수의 월맹군과 베트공이 여전히 잔류하며 지역 주민들을 보습하고 도로를 통제하며 점차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월 한국군 사령부는 이곳의 적을 섬멸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데, 먼저 수도사단 26년대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격하고 구사단 28년대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격해 중간 지점에서 두 부대가 상호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두 개의 부대가 서로 만난다는 의미에서 오작교 작전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은 전술 책임 지역을 확장할 수 있었으나 적 잔존 세력은 여전히 이 지역에 남아 주민들을 상대로 심리전을 전개하고 식량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도사단과 구사단은 또다시 연합작전을 수행해 그들을 섬멸하는 홍길동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대규모 작전을 통해 한국군은 적 1600여 명을 사살하며 이 지역을 완전히 평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듬해인 1967년 9월, 그 사이 세력을 회복한 적은 구사단 28연대의 전술 책임 지역에 약 120여 명의 병력을 침투시켰습니다. 이들은 반남과 훈옹 두 마을에 잠입해 들어갔으며, 그곳에서 미군은 월남을 식민지하려 한다. 따라서 미군과 한국군은 이곳에서 철수해야 한다. 라고 주민들을 선동하고 식량을 확보하는 작업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첩보를 입수한 28연대장은 구사단장에게 보고해 이 지역의 적을 섬멸하는 작전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작전 참여 부대는 28연대 1대대 1, 2, 3중대, 2대대 5, 6, 7, 8중대, 3대대 9, 11, 12중대이며 지원부대는 29연대 2대대 5, 6, 7중대, 제30포병대대 3개 포대, 제966 포병대대 1개 포대입니다. 작전 계획은 먼저 반남마을을 제1지역으로 하고 훈옥마을을 제2지역으로 설정하며 대규모 병력으로 이곳을 완전히 포위한 후 수색조를 투입해 지역 내 적을 섬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제1지역인 반남마을 전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67년 9월 18일 28연대 1대대 1중대는 마을의 동쪽, 2중대는 남쪽, 3중대는 서쪽에서 마을을 포위하고 탐색전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1중대는 어느 외딴 집에 숨어있던 적을 발견하고 교전 끝에 2명을 사살했으며 집안에 숨어있던 3명을 포로로 잡아 이번 작전의 첫 전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반남마을에서 몇 번의 교전이 벌어지자 사단장은 지원 나온 29연대 5중대와 6중대를 제1지역에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이튿날 3중대는 가옥 2채를 거점으로 하여 소총과 수류탄으로 저항해오는 적과 교전에 무려 9명을 사살했습니다. 다음은 제2지역인 훈옥마을 전투입니다. 28연대 3대대장은 9중대와 11중대를 마을 남쪽에, 12중대를 서쪽에, 그리고 지원 나온 29연대 7중대를 동쪽에 배치했습니다. 당시 훈옥마을은 북쪽에 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적은 동서남북 모두 차단되어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포위망이 구축된 상태에서 12중대가 동쪽으로 진격해 들어갔는데 1소대가 적의 유인 전법에 말려들어 너무 깊이 들어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집중사격을 받게 된 1소대는 일시에 5명이 전사하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후방으로 옮겨진 부상병들은 그곳에서
미군의 헬리콥터를 기다리게 되는데 그들이 2시간이나 늦게 온 탓에 부상의 정도는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이렇게 12중대가 큰 피해를 입게 되자 연대장은 2대대, 5중대, 6중대, 7중대, 8중대를 추가로 투입해 전력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2대대, 5중대가 마을 동쪽으로 진입하던 도중 강둑에서 매복하고 있던 저격수의 타격을 받아 아군 한 명이 전사했습니다. 이후 반복적인 수색을 실시한 28연대는 9월 20일 모든 작전을 종료하고 부대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투의 점과를 살펴보면 적사살 16명, 포로 3명, 노획한 총기 8정, 수류탄 21발이고 아군의 피해는 전사 7명, 부상 24명입니다. 안남과 후농 전투의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적이 마을을 장악한 지 8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연대장에게 보고되었다. 인구가 조밀한 마을에서 전투가 벌어져 공중 지원과 야포 사격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오직 보병의 화력으로만 적을 상대해야 했다. 미군의 헬기 지원이 늦어져 집중되는 전투에 참가하지도 못했고 부상병들은 도로상에서 2시간 이상이나 방치되었다. 전투 결과를 보고받은 구사단장은 작전에 참가한 모든 지휘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후농 전투의 쓰라린 경험을 교훈 삼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적을 먼저 포착하고 압도적인 힘으로 격파해야 한다. 현장 지휘관들은 상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과감하게 행동하라. 이러한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후농 전투에 후속하는 도깨비 3호 작전이 실시되었습니다. 이 작전은 뚜이호와 평야의 72고지 인근에서 암약하며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적을 섬멸하는 것이었습니다. 28연대장은 이번 작전에 확실한 승리를 위해 많은 수의 병력을 일시에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한 개 중대의 정면이 800m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대를 촘촘히 배치했습니다. 또한 적의 퇴로로 예상되는 지점에는 이중 포위망을 구성했으며 항공기와 무장 헬기가 충분한 화력 지원을 하도록 미군과 협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1967년 9월 22일 작전이 개시되자 3대대가 고지 남쪽에서 포위망을 구성했으며 1대대와 2대대가 지역 내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간에 매복을 실시한 5중대 3소대는 접근해오는 적에게 집중 사격을 가해 8명을 사살하고 총기 3정을 노획했습니다. 7중대 2소대도 매복을 하다가 어둠 속에서 무리지어 이동하는 적을 발견하게 되는데 소대장은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트레모아를 격발했습니다. 엄청난 굉음에 당황한 적은 사방으로 총을 쏘며 도주하기 시작했는데 다음날 확인해본 바 그곳에서 7구의 적 시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중대는 적과 교전한 끝에 3명을 사살하게 되는데 그중 1명은 베트공 정치장교였으며 그가 소지하고 있던 기밀문서 20점을 노획했습니다. 1중대 2소대는 수색 중 대나무 줄기로 위장된 동굴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그들에게 투항을 권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어 수류탄 2발을 던져 넣었습니다. 폭음이 들린 이후 소총수 문창도 일병이 동굴을 수색하려 했는데 입구가 너무 작아 후레쉬와 배건만을 소지하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문창도 일병이 입구 안에 막 들어선 순간 적 2명이 소총을 들고 사격하려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문일병이 놀라 황급히 동굴 밖으로 나오자 소대장은 수류탄 1발을 다시 동굴 안으로 던져 넣어 그들을 모두 복사시켰습니다. 9월 29일 지역 내 적을 어느 정도 소탕하였다고 판단한 28연대는 불도저 세대와 장갑차 2대를 동원해 적이 사용했던 진지와 동굴을 모두 파괴했으며 72고지에는 12중대에 한 개의 소대 기지를 건설해 적이 다시는 그곳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도깨비 3호 작전의 전과는 격사살 103명, 포로 17명, 노획된 총기 46정, 수류탄 42발, 실탄 839발, 노획문서 300점이고 아군의 피해는 전사 9명, 부상
14명입니다. 이번 작전의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이 전술 책임 지역 내에 침투하였다는 첩보가 입수되자 그들이 퇴각하지 못하도록 항공기를 이용한 전장 감시를 실시했다. 병력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입해 포위망을 이중으로 구성했다. 부대 간 연결 지점을 명확하게 했으며 중대 정면이 800m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적 사살의 56%가 동굴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는 동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불도저로 평탄화 작업을 실시했다. 이로써 구사단 28연대는 후농 전투에서의 실패를 만회하고 작전 지역에 침투한 적을 모두 섬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도깨비 3호 작전이었습니다.